제로 음료는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은지 궁금해지거든요. 연구 내용을 보면은 설탕 음료하고 네.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제로 음료. 네, 제로 음료, 그리고 이제 천연 과일 음료 이렇게 네. 세 가지를 드시게끔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리터 미만, 그리고 1리터에서 2리터, 네. 2리터 이상 이렇게 네. 드시게끔 해보고 나서 심방세동의 발생률을 비교해 본 거죠. 결과가 설탕 음료와 인공 감미료, 제로 음료를 드셨을 때 네. 심방세동이 많아지더라. 오. 특히 제로 음료를 일주일에 2리터 이상 드셨을 네. 때 20%까지 오.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백설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로 음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왕이면 제로 음료를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제로 음료를 마실 경우에 심방세동 위험성이 약 20%나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심방세동 단어도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질환인지 시흥센트럴병원 내과 전문의이신 구지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이 심방세동 제가 읽으면서도 사실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심방세동 환자는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나요? 먼저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우리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심방, 심실, 심방, 심실 이렇게 오. 쿵쾅 이렇게 뛰는 네. 거예요. 우리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데 말 그대로 심방이 네.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떨립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증상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부르르 떨리는 그걸 떨릴 증상이? 때 네. 그때 이제 느껴지는 증상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아. 아니면 좀 답답하다든지 네. 약간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네.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심장이 떨린다는 느낌보다 뭐 답답함, 뭐 호흡 곤란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질환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네. 있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한 40% 환자에서는 네. 무증상이거든요. 물론 30% 환자는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포션이 증상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 합병증을 겪고 나서 뒤늦게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 질환입니다. 아, 무증상이 많은 만큼 좀 무서운 질환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당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서서 제가 오프닝 통해서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드러난 인공 감미료의 부작용이요. 심방세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장님, 여기서 제로 음료는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은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만약에 섭취를 하게 된다면요,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 걸까요? 그 말씀하신 그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연구 내용을 보면은 설탕 음료하고 네.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제로 음료. 네, 제로 네. 음료, 그리고 이제 천연 과일 음료 이렇게 네. 세 가지를 드시게끔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리터 미만, 그리고 1리터에서 2리터, 네. 2리터 이상 이렇게 네. 드시게끔 해보고 나서 심방세동의 발생률을 비교해 본 거죠. 결과가 설탕 음료와 인공 감미료, 제로 음료를 드셨을 때 네. 심방세동이 많아지더라. 오. 특히 제로 음료를 일주일에 2리터 이상 드셨을 네. 때 20%까지 오.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이런 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제로 음료를 안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연구를 좀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네. 천연 과일 음료는 반대로 일주일에 1리터 미만으로 마시면 심방세동 확률이 줄어들어요. 제로 음료가 사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먹을 텐데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로 음료만 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주나 흡연 모두 좋지 못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간접 흡연 노출이 길어질수록 심방세동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흡연이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흡연이 악영향을 미치는 네. 것도 명백한데요. 담배 성분 중에 니코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심장을 직접 자극해서 빨리 뛰게 만들거든요. 네.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이 비슷한 작용을 해서 네. 이제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데, 특히 알코올 같은 경우는 3잔 이상 마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잔이라는 것의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소주잔이냐, 그렇죠. 맥주잔이냐.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주종별로 표준 잔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주잔은 작고 네. 맥주잔은 크잖아요. 각 주종별로 표준잔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표준잔 기준으로 3잔 이상 마시면 심방세동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경계하셔야죠. 오, 근데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너무 커피 좋아하죠. 너무 네. 좋아하시죠? 커피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 실제 환자분들한테는. 네. 다행히도 네. 카페인을 어느 정도 오. 섭취를 하셔도 네. 심방세동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문제가 되겠지만 다행히 카페인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심방세동은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꾸준한 검사가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건강검진 일반 항목에는 심전도 검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방세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착안해서 선별 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네. 65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요새 웨어러블 기계들 많이 네. 착용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하시거나 스스로 맥박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아니면 네. 너무 빨리 뛴다든지 이런 증상이 스스로 측정이 되시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2차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네. 나이가 더 많아져서 75세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고혈압이나 심부전, 당뇨병,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뇌졸중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인 선별 검사가 필요해요. 매년 한 2주 정도 시간을 내셔서 집중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방세동은 검사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자와 의사 모두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단하게 되나요? 심방세동은 심장의 전기 흐름을 측정하는 심전도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심전도가 우리 국가검진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심전도를 요청을 하셔서 심전도를 찍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때 이제 심전도 상에서 심방세동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심방세동의 상태를 평가를 할 때 심방세동은 크게 발작성 심방세동이 네. 있고 지속성 심방세동이 있거든요. 네. 발작성이라는 것은 잠깐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네. 이걸 반복하는 거고 지속성 심방세동은 계속 심방세동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그제서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연속 심전도 검사하는 게 있어요. 홀터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런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심장에 심근 질환이 있진 않은지 심장 안쪽에 판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판막에 병이 생겨도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막에는 병이 없는지 또는 심방 자체가 커져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 커진 심방 안에 혈전이 생기진 않았는지 네. 이런 걸 보기 위한 심장 초음파 검사 요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라고 하면 네. 홀터 검사 이제 아. 연속 심전도 검사가 일주일 길게는 14일까지 할 수 있는 기계 나왔는데 그리고 혹시 관상동맥 질환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흔히 협심증, 네. 심근경색 그렇게 알고 계신 질환이 네. 관상동맥 질환인데 그것이 있으면은 심방세동을 잘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그런 관상동맥 질환의 고위험군이거나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이 될 때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도 추가로 해봐야 됩니다. 또 심방세동은 뇌졸중과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치료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 병의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네. 돼요. 심장이 쿵쾅쿵쾅 잘 뛰어야 되는데 네. 지금 심방은 이렇게 푹 떨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들어온 피가 네. 심방에 들어온 피가 심장이 콱 하고 쥐어짤 때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가 들어오고 이게 바로 순환이죠. 이게 순환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피가. 네. 그럼 머무르게 되는 피는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혈전이 생기죠. 그럼 이 혈전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고 혈류를 타고 네.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와우. 이것이 뇌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합병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는 여기에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심방 속에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항응고 치료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심방과 심실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함께 운동을 해서 펌프질을 해줘야 네. 되는데 외롭게 심실 혼자 운동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원래 이 심방은 심실에 피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심실이 콱 쥐어짤 때 몸에 충분한 양의 피를 뿜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인데 네. 심방이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심박출량이 네. 최대 20%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아. 자 그러면 네. 심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심박출량이 줄어드니까 네. 아무래도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심실의 기능을 좀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네. 원래 우리 심장이 뛸 때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네.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면 이 전기 신호를 시작으로 심방이 콱
뛰고 그 다음에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기가 잠깐 모였다가 거기서 다시 심실로 전기가 이동을 하면 네. 심실이 확 뛰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전기장이 시작되어야 되는 발전소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네. 주변에 각 조직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전기 신호가. 네. 그러니까 얘가 어쩔 줄을 모르고 푸르르 떠는 건데 근데 이 신호가 네.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심실까지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실이. 심실도 막 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맥박이 빨라지면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심장은 어떻게 뛰죠? 피를 빨아들였다가 뿜어내고 빨아들였다가 뿜어내는데 네. 충분히 빨아들여야지만 많은 피를 뿜어낼 수 있는데 네. 너무 빨리 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빨아들였다가 한 번에 많은 약을 뿜어내야지 네. 혈액순환이 잘 될 텐데 네. 10번을 뛴들 아. 한 번 제대로 뛰는 것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맥박을 컨트롤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심방세동에서는 네. 맥박을 컨트롤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심방세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까? 그쵸. 그게 가장 큰 그쵸,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네.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죠. 약으로도 할 수 있고 네. 시술로 할 수 있고 수술도 나와 있고 전기 충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기 충격은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환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혈력학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요. 혈압이 네. 너무 떨어지고 환자가 엉수 상태로 가려고 하고 이럴 때 너무 급박하니까 네. 그럴 때는 전기 충격을 줘서 이제 빠르게 되돌리는 치료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전기 충격을 줄 때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요. 이미 심방 속에 혈전 같은 게 생겨 있을 때는 네. 사실 전기 충격을 하고 나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뇌혈관 합병증 같은 게 생기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조금 안정된 경우에는 우선은 우리가 약물로 되돌리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시술적인 치료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시술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심실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 네. 그리고 증상이 심할 때 네. 재발이 좀 적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술을 먼저 추천할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수술까지도 해볼 수 네. 있습니다. 또 이제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개선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내원하는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심방세동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음주, 흡연 네. 이런 생활 습관과 연관이 많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계신 질환들 중에 고혈압이라든지 심부전, 당뇨병,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가지신 분들한테 특히 유병률이 높은 병이잖아요. 일단 생활 습관적으로는 음주나 어떤 흡연을 좀 줄이시고 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 복용을 잘 하셔서 그런 질환들을 조절 상태를 잘 유지하는 네.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도 잘 길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시흥센트럴병원 내과 전문의이신 구지훈 원장과 함께 심방세동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